그럼 지금부터 오늘 세미나의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기후변화와 금융, 기후변화 리스크와 금융의 역할 확대입니다. 주제 발표를 먼저 청하도록 할 텐데요. 이 세션 주제 발표의 제목은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입니다. 본 세션의 주제 발표를 위해서 현석 연세대학교 환경금융학과 교수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환경금융대학원의 현석입니다. 예, 이런 훌륭한 세미나에 초청을 해주신 특히 금융위원회 송보경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제가 발표할 내용은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과 방안입니다. 앞서 발표하신 이 인구 구조의 변화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 불확실성이 큰 주제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하지만 기후 변화라는 것은 사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범위가 글로벌하게 그리고 굉장히 그 피해가 클 수 있는 영역이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이거를 대응을 할 것인지 금융의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 연합의 코페르니쿠스 기후 변화 서비스에서 작성한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산업화 이전 1850년부터 1900년까지 50년 동안에 월별 평균 기온을 계산을 해서 1940년부터 해서 매년 어느 정도 기온이 상승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계속 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23년, 24년 보시면은 파리 협정에서 이제 타겟으로 1.5도 이하로 억제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이미 2023년에 7월부터 1.5도씩 넘어가고 있습니다. 24년은 평균적으로 다 넘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온의 계속적인 어떤 상승에 의해서 이상 기후가 이제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후 변화는 사실 실물 경제나 우리의 일상생활 그리고 금융시장에도 이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에 주는 영향을 보면은 생산성의 감소,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따른 어떤 자연재해가 더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도로나 항만 건물들의 인프라들이 파괴되고 있고요. 또 노동 시장에도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이 저하된다든지 아니면 산업 구조가 변함으로써 노동 시장이 변화하고 있고 또 탄소세나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의 이런 규제 비용에 대한 것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융시장에도 자산 가치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하락한다든지 그런 기후 변화에 대한 보험의 비용이 증가한다든지 주식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더 확대되는 그런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요. 또 투자의 패턴 또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SG 투자가 확대된다든지 친환경 기술이나 신재생 에너지 어떤 프로젝트에 자금이 더 공급된다든지 그러한 변화들이 있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기업이나 금융기관들도 이런 기후 리스크를 더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 변화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좀 더 줄여볼 수 있는 노력을 금융시장을 통해서 해보자라는 것이 어떤 기후금융, 녹색금융 뒤에 말씀드리는 전환금융을 포함해서 그런 금융시장의 메커니즘을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혼동해서 막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깐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기후금융은 약간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감축, 온실가스 감축이나 미티게이션이나 적응, 어댑테이션에 대한 부분에 한정돼 있고요. 그렇지만 녹색금융은 친환경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 그래서 저희가 상품으로 본다면은 녹색 채권 아니면 ESG 투자 등이 이 녹색금융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환금융은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녹색은 아니지만 일종의 브라운에 속하는 산업이지만 고배출 산업들이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지원하는 그런 금융의 수단들을 우리가 전환금융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후 관련 공시를 할 때 무엇을 공시해야 되냐 그런 주요 내용들을 보시면은 첫 번째가 거버넌스입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나 또 의사회 아니면 ESG 위원회를 설치하고 거기에 거버넌스를 제대로 정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기업
기후 변화가 기업의 이제 사업 모델이나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어떤 목표를 수립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전략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한 기후 관련 리스크들을 리스크와 이제 기회를 식별하는 그런 리스크 관리 측면을 또 공시를 해야 되고, 실제 이제 온실가스 이제 배출량 스코어 1, 2, 3나 기업의 감축 목표나 달성 계획들을 공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저희 대학원에서 이제 텍스트 마이닝으로 기업들이 발간하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면은 천차만별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타임라인을 세워서 공시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자율 공시다 보니까 심지어 뭐 전년도에 CO2 배출량을 수정한다든지 아니면 목표를 세워놓고 아무런 설명 없이 그 계획을 수정한다든지 뭐 이러한 보고서들이 꽤 있는데요. 앞으로 공시의 어떤 기준이 마련이 되고 어떤 의무적으로 좀 기업이 공시를 하게 된다면은 그런 문제점들은 좀 많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금융기관이나 투자자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재무 정보뿐만 아니라 환경과 관련된 비재무 정보까지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뭐 TCFD나 뭐 ISSB, 그다음에 유럽의 CSRD, 그리고 미국 SEC의 어떤 기후 공시 관련 규정들, 이런 것들이 어떤 기후 공시나 ESG 관련된 공시들을 표준안을 만들고 의무화를 이제 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좀 내용들이 광범위해 가지고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말씀을 먼저 드리고 뒤에 토론 시간에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좀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녹색 금융을 좀 보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녹색 금융이라기보다는 녹색 금융과 기술에 결합된 그린 디지털 파이낸스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린 디지털 파이낸스가 필요한지 그러한 측면을 좀 더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녹색 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녹색 채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일반 회사들이 채권을 발행을 해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만 녹색 채권의 특징은 자금의 용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프로젝트에만 조달된 자금을 쓸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검증을 받습니다. 외부 검증기관에서 사전 검증을 받고 또 조달된 자금이 친환경 프로젝트에 제대로 쓰여졌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환경적 임팩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료를 수집해서 투자자들한테 이제 보고하거나 공시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데이터 수집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된다면은 그린워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산 녹색 채권이 제대로 친환경 프로젝트에 쓰여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린워싱 이슈가 상당히 녹색 채권에 아니면 녹색 금융의 활성화에 큰 걸림돌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어떤 투명성, 그다음에 자금의 어떤 추적성을 가지고 제대로 이 조달된 자금이 친환경 프로젝트에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CO2 감축은 정말로 제대로 신뢰할 수 있고 객관적인 데이터인지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이나 이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을 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린 디지털 파이낸스 얼라이언스하고 또 뭐 HSBC에서 이쪽에 관련된 이제 보고서나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HSBC에서 나온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녹색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일반 채권과 달리 환경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수집된 데이터들을 이제 관리하고 그걸 리포팅 하는데 보면은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뭐 숫자는 의미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HSBC의 보고서에서 발행액을 한 1억 달러 20년 만기로 가정을 해 놓고서는 여러 문헌들에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 해서 가정을 해서 산정을 한 거기 때문에요. 어떤 금액보다는 어느 부분에서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데이터 수집 및 리포팅에 관련된 부분들이 초록색이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이 전통 방식으로 발행을 했을 때, 녹색 채권을 발행했을 때 비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녹색 채권을 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상당하게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뒤에 브로커리지나 아니면은 스트럭처링 아니면 리스크 레이팅 같은 어떤 중개기관들의 역할들도 상당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요 중개기관들의 어떤 관련된 비용들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MA에서 실질적으로 디지털 채권을 발행을 했을 때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채권을 발행했을 때하고의 비용을 비교를 하고 도식화해서 나타난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중개기관들이 전통 방식에는 끼는데요. 이게 디지털 플랫폼으로 대체되면서 앞서 보여줬던 그런 비용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블록체인이나 이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을 하면은 채권 발행 프로세스를 자동화시키고요.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발행뿐만 아니라 거래, 결제까지 다 자동화할 수가 있고요. 거래도 24시간 일주일 내내 쉼이 없이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 조각 투자도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채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블룸버그하고 ICMA의 디지털 채권에 관련된 데이터만 모아놓은 웹 포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성향 매치, 성향 점수 매치 방법을 이용을 해서 채권의 가격에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를 하고 일반 채권하고 디지털 채권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비드에스크 스프레드는 한 14pp 정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전통 방식에 비해서 디지털 채권이. 그리고 일드 스프레드는 한 62pp 정도 낮출 수 있고요. 그다음에 YTM 기준으로는 한 42pp 정도 낮출 수 있는 것을 계산 실증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ADB에서 발행되는 에이시안 본드 모니터의 보고서를 보시면은 상세하게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가상의 계산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채권이 발행되고 있냐? 예,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2개의 사례를 뽑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일본 거래소 JPX에서 추적 가능한 디지털 녹색 채권이라는 것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 패널에다가 스마트 미터라는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를 붙여가지고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생산된 전력의 배출 개수를 곱해가지고 이 전력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돼서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얼마만큼 CO2를 줄일 수 있는지를 거의 한 2시간 단위로 투자자들한테 보여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린워싱을 방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데이터들은 IBEF4핀이라는 이제 노무라하고 몇 군데서 이제 만든 그런 프라이빗 플랫폼에서 기록을 해서 어떤 데이터의 어떤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노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홍콩의 사례인데요. 홍콩에서는 BIS 이노베이션 허브 홍콩 센터하고 홍콩 MA하고 홍콩 통화청하고 같이 POC를 2021년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23년에 토큰화된 녹색 국채를 직접 발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을 활용한 그러한 녹색 국채 발행을 통해서 비용도 상당히 낮추고 그리고 발행부터 해서 정산, 쿠폰 지급, 만기 상환까지 전체 이제 DLT 기반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제 주기도 T+5에서 T+1으로 상당히 낮춤으로써 자금이 결제 기간 동안 묶여 있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자금의 효용성을 높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이제 멀티 커런시로 위안화, 홍콩 달러, 그다음에 US 달러하고 유로화 4개 통화로 발행을 해서 국내 어떤 투자자, 기관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까지
불러 모아서 자금을 조달한 그러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전환금융을 좀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뒤에 부록을 보시면은 저희도 상당히 고배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CO2 고배출 국가 상위 한 15개를 이렇게 보면은 중국, 일본 그리고 이제 한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인도네시아도 들어가 있고요. 근데 기존의 녹색 금융의 프레임워크에서는 사실 이 녹색 산업에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이제 고배출 산업들, 브라운 인더스트리라고 했을 때 이 산업들이 저탄소 기술을 개발을 하고 CO2 감축을 위해서 노력을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금융 지원을 녹색 금융의 틀에서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그린 워싱으로 공격을 받기 때문에 뭔가 이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만든 게 전환 금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전환 금융을 열심히 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일본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이제 일부 국가들이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은 아예 정부가 GX 본드 국채를 발행을 해서 이러한 전환에 대한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산업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하지는 않고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드 투 어베이트, 굉장히 감축이 곤란한 이제 산업들, 고배출 산업이지만 감축이 이제 어렵고 국가 경제에 있어서 어떤 중요성을 갖는 이제 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환 금융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개념은 딱 녹색처럼 어떤 텍소노미에 녹색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이나믹 트랜지션 패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브라운에서 녹색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모든 이 패스에 있는 거는 이제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이제 기준을 정해놓고 전환금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에 일본의 금융청, 경제산업성, 그다음에 환경성이 모여가지고 전환금융에 대한 이제 기본 지침을 마련을 했고요. 뭐 제로 베이스에서 만든 건 아닙니다. 사실 이 ICMA 국제자본시장 협의회에서 만든 클라이밋 트랜지션 파이낸스 핸드북을 벤치마크해서 일본에 적용을 한 사례고요. 그래서 주요 내용들은 기후 전환 전략과 거버넌스, 그다음에 환경 측면에서의 어떤 중요성, 그러니까 환경 측면에서의 어떤 머티리얼리티, 중요성이 없는 것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굉장히 중요성이 있는 그러한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되고요. 과학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우리 회사에서는 이렇게 감축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과학에 근거한 그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를 해야 되고 실행 과정의 어떤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 또 로드맵을 통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철강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1개 정도의 섹터에 대한 전환 로드맵이 나와 있고요. 이 로드맵은 사실은 뭐 엄밀한 측면에서 또 뭐 이렇게 바이블처럼 뭐 변하지 않고 계속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그러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회사들 그다음에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이 일종의 이제 지침서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환금융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실 이제 아마 지금 이제 금융위하고 금감원에서 이제 논의를 이제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그 산업별 어떤 전환 로드맵과 그런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도 그런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전환 대출을 전환 대출을 집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전환 채권이 발행이 됐을 때 어떻게 채권이 이제 발행돼야 되는지 그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국내의 어떤 산업적 특성을 반영을 해서 만들어야 되지만 또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린 워싱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고요. 사실 이제 이 부분 이제 그럼 어떤 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할 거냐? 사실 이제 탄노기하고 이제 연구 용역을 해서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산업들이
제일 많이 CO2를 배출하고 있는지, 그리고 CBAM과 같은 어떤 글로벌 규제에 얼마만큼 이 산업이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산업들이 우리의 어떤 경제 중요성,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들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을 한번 산정을 해봤고요. 근데 거의 일본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산업 구조가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유사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11개 섹터를 지정을 해놓은 것처럼 거의 순위만 약간 바뀔 뿐이고 산업은 거의 유사하게 나왔고요. 또한 뒤에 요거는 이제 철강 산업의 기술 전환 로드맵을 예시로 좀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장기 2050년까지, 30년까지, 40년까지, 50년까지 어떻게 줄이겠다. 그리고 어떠한 철강의 어떠한 기술들을 활용을 하겠다라는 게 대략적인 이미지 차원에서 나와 있고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기술 로드맵도 그러니까 지금 상용화돼서 확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만 쓰는 게 아니고요. R&D 단계에 있는 기술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또 실증 단계에 있는 기술도 포함이 돼 있고 여러 기술, 그러니까 단계별로 그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타임라인 언제 맞춰서까지 우리가 CO2를 감축해야겠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게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경제 산업성이 주도를 해서 기업들한테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의 어떤 특성, 그리고 그 산업에서 CO2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어떤 기술 옵션들을 다 청취를 하고 이거를 일본의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산업이나 기업 쪽에서 인풋이 없으면 상당히 구체적인 이런 로드맵을 만들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기후금융, 녹색금융, 전환금융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비대칭성을 줄여줘야 됩니다. 이건 뭐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투자자와 돈을 빌리는 사람 간의 어떤 정보의 비대칭성이 이 녹색금융이나 기후금융에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의 수집, 관리, 보고, 공시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자율공시로 가면은 사실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서 보면은 뭐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어떤 공시의 표준안을 만들고 의무화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런 환경 관련 데이터를 기업들이 수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블록체인이나 이제 DLT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을 해서 기술과 결합된 그린 디지털 파이낸스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사실 어떤 프레임워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잠깐 보여드린 대로 뭐 2050년까지 굉장히 장기 플랜입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의 금융에서는 지원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장기의 어떤 정책 금융을 활용을 하고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린 디지털 금융이라는 것을 한번 활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요거는 앞서 말씀드린 CO2 배출량, 그다음에 레저 인사이트라는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이 그린 디지털 채권이 발행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 많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한번 일부만 캡처를 한 거고요. 앞서 설명드린 일본의 철강 산업의 기술 전환 로드맵이고, 혹시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은 한 3년 전에 그린 디지털 파이낸스라는 책을 편집을 했고, 조만간 아마 그린 앤 트랜지션 파이낸스에 관련된 책이 출간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에 대해 발표해 주신 현석 연세대학교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패널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이 세션의 좌장 패널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 그리고 발표자께서는 연단 위로 올라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세션 토론의 진행은 박주헌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오늘 토론의 사회를 맡은 박주원 교수입니다. 앞 세션하고 달리 조금 우리는 한 5분 정도 좀 뒤쳐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또 시간을 가능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은 탄소 문명을 저탄소 문명으로 전환하는 문명사적 대변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탄소 문명은 증기기관, 내연기관, 전기와 같은 획기적인 기술 개발과 이를 뒷받침하는 화석에너지에 의해 탄생되었습니다. 아마 저탄소 문명 시대도 수많은 현재의 탄소 기술을 대체할 획기적인 탄소 중립 기술이 개발되어야 본격화될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 탄소 중립 수단으로 여겨지는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간헐성, 사회적 수용성 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탄소 중립은 우리의 희망과 달리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 세계 화석에너지 소비량은 2022년 기준으로 약 12,100만 TOE 정도 됩니다. 제가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 오늘부터 2050년 말까지 남은 날수가 9,438일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오늘부터 2050년까지 쉬지 않고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대형 원전 1기 혹은 태양광 패널 400만 장에 해당하는 100만 TOE의 화석 에너지를 무탄소 에너지로 대체해야 파리 협정이 정한 2050년 탄소 중립이 달성됩니다.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는 기후변화 협약, 탄소 국경 조정세 등과 같은 제도를 통해 탄소 중립을 인류 공통의 의제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속도와 심각한 정도에 대한 이견은 여전히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등장이 하나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향후 탄소 중립을 향한 여정은 한 세기 혹은 그 이상 기간 동안 가다서기를 반복하며 진행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되어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전망이 합리적일 듯 싶습니다. 기후금융도 이와 같은 합리적 전망에 맞춰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기성, 지속성, 그리고 모험성을 갖춘 기후금융 개발입니다. 문명 전환에 걸맞는 장기적 투자, 향후 탄소 중립 여정에 예상되는 가다서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적 투자, 실패 확률이 매우 높지만 포스트 탄소 문명을 이끌 획기적 기술 개발에 필요한 모험적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금융연구원에서 마련한 미래금융 세미나의 두 번째 주제인 기후변화 대응과 금융, 기후금융 활성화 전략은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자를 포함해서 다섯 분의 토론에 나눠주셨는데요. 연세대학교 현석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셨고 박지원 금융연구원 연구위원님, 황재학 금융감독원 ESG 금융연구팀 수석조사역님, 유인식 기업은행 부장님, 이인규 은행연합회 본부장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박지원 연구위원님이 토론을 시작해 주시는데 5분 정도로 마무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지원입니다. 네, 저는 오늘 발표 내용이었던 내용들 중에 그 토큰화된 녹색 채권 그리고 마지막에 언급됐던 그린 디지털 금융과 관련돼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발표에서도 잘 설명해 주었지만 이제 그 토큰화된 녹색 채권이란 이제 블록체인 혹은 뭐 다른 분산 원장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조달 자금의 사용처 및 환경 영향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함께 이제 발행 및 그 발행 전후에 이제 사후 절차 및 간소화, 그다음에 효율화를 통해서 이제 투자자 기반이 확대되고 투자가 활성화된 등의 이제 기대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뭐 분산원장 기술은 이제 기록이 영구적으로 저장되어서 이제 투명성과 신뢰성이 극대화되고 이제
녹색 자금, 녹색 프로젝트에 이제 특정한 녹색 프로젝트의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녹색 채권 특성상 이제 이런 자금 추적을 이제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린워싱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효율성, 이제 뭐 투명성, 이제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제 그린워싱을 방지해야 된다. 막 이런 이제 말이 이제 녹색 금융에서는 계속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 효율성, 투명성, 신뢰성 제고를 가능하도록 하는 이제 그린 핀테크 혹은 이제 그린 디지털 기술 금융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오늘 토론에서 이제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린 디지털 금융협회라는 곳에서는 이제 그린 핀테크를 뭐 이제 녹색 금융에 필요한 데이터와 이제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산업을 통칭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이제 뭐 결제, 투자, 뭐 데이터, 크라우드 펀딩, 뭐 리스크 분석 및 보험, 예금 및 대출, 토큰 증권, 규제 준수 등의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언급한 이 모든 분야가 되게 유망하고 육성을 해야 되는 산업이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그린 핀테크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중에 하나인 데이터 그러니까 정보의 수집과 제공 관련된 이제 그린 핀테크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많은 기업에서 이제 탄소 중립과 기타 환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제 신뢰성이 높고 정확도도 굉장히 높은 ESG 데이터와 이를 분석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하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금융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제 업체들도 이제 ESG 데이터의 이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ESG 데이터를 수집하는 업체를 전문 기업들을 인수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하고 금융회사도 이제 인하우스에 이제 ESG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이제 부서를 두고 있는데요. 이제 그린 핀테크 혹은 그린테크 기술을 이용하면은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기업들이 이제 환경 및 ESG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을 이제 크게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이제 기타 산업에서도 이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 뭐 IoT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직접 이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좀 더 고도화된 AI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탄소 배출량을 직접 측정하지는 않더라도 훨씬 더 정확한 추정치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거는 좀 더 포괄적인 그린테크에 가깝긴 하지만 이거를 금융에 적용한다면 이를 이제 그린 핀테크 영역에서도 해당될 수 있겠고요. 뭐 예를 들어 이제 금융회사는 이제 예를 들어 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줄 때 이제 차주사의 이런 이제 AI 기술이나 이제 IoT 기술을 이제 도와줌으로써 이런 정보들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은행에 이제 보고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좀 더 정확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고 이를 녹색 금융 상품에도 적용해서 뭐 이자 보전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금리를 낮춰준다든지 이런 좀 적극적인 이제 녹색 금융을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는 이제 은행 및 금융회사에서 이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금융배출량 산정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수적인 얘기인데요. 이제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금융배출량 산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이제 적극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정확성을 높이는 이제 일을 해야 될 거고 이를 위해 이제 각 중소기업은 특히 중소기업에는 좀 지원을 해주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그린 핀테크 산업을 좀 육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의 반 ESG 정책이 확산되고 있고, 그 다음에 EU도 최근에 이제 ESG 간소화 패키지를 내놓는 등 ESG의 전체적인 후퇴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이런 데이터를 그러니까 ESG로 가는 방향이 우리가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데이터 구축 및 데이터 생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초적인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초 산업에 좀 투자하고 이제 토대를 닦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그린 디지털 금융이 투명성, 신뢰성 그리고 비용을 감소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걸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두 번째 황재학 수석조사형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감원의 황재학입니다.
먼저 현석 교수님 좋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 교수님 말씀해 주신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 토픽이 기후 공시,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과 녹색의 결합, 이제 전환 금융 이렇게 있었는데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이제 금융 감독 또는 이제 제도적 인프라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공시 관련해서는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 세계적인 기후공시 추진 관련된 정책 동력이 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 SEC에서 기후공시 기준을 발표했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소송전에서 이제 SEC의 적극적인 어떤 입장이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적극적인 어떤 소송 대응을 좀 보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는 오히려 이제 이럴 때 오히려 이제 기후공시를 실질적으로 이행함에 있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을 차근차근 좀 돌이켜 보면서 미리 좀 준비해야 되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사실 공시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던 금융권에서 수취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집적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에너지 정보나 아니면 전력 사용량이나 이런 정보들은 아직까지는 금융기관이 실제로 이제 집적을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정보들이 있다면 금융회사들이 이제 대출을 취급하거나 이럴 때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추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산업부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이제 산업공급망 탄소 데이터 플랫폼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제 사용하기 쉽게 좀 구축을 하신다거나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의 이제 사실 탄소 배출량 정보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한데 은행권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중소기업 ESG 컨설팅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화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방금 또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ESG 관련된 이제 어떤 청년층의 스타트업들도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녹색금융 디지털화 부분은 사실은 감독원에서도 이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고 HKMA 사례를 저희가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발행 수수료나 조달 비용 감축이나 금융거래 정보 공개 투명성 부분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HKMA에서 직접 발표했던 자료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것으로 나와서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토큰 증권 관련해서는 이제 얼마 전에 금융위에서 또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아직 입법 이슈가 좀 있어서 시간을 두고 좀 도입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전환금융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전환금융이 그냥 이렇게 개념적으로 생각해 보면 상당히 이렇게 그냥 쉽게 이해될 수도 있지만 요거를 이제 금융회사 이제 그 전환금융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관점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탄소 전환을 이행하는 어떤 이행 주체로서의 기업과 정부의 관점에서 좀 다른 것들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전환금융을 좀 활성화시키려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일단은 좀 취급이 좀 간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린워싱 이제 방지 소지를 위해서 좀 제도적 인프라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전환금융이라 하면 어떤 그 차주나 기업의 이제 저탄소 전환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탄소 전환이 일어났는지 온실가스 감축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검증 그 검증에 대한 인프라가 실질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좀 미리 좀 선제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탄소 전환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이행 주체의 관점에서 좀 살펴본다면 이제 글로벌 규제, 이제 탄소 감축 규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준수하기 위해서 내지는 아주 중장기적인 어떤 금융 기업의 상품 경쟁력 측면 그런 측면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저탄소 전환을 할 수 있는 아니면 해야 하는 인센티브가 사실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런 저탄소 전환을 이행하는 주체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가가 이제 사실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환금융을 취급할 때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될 이슈는 이제 기후 리스크 관리 이슈인데요. 기후 리스크 관리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금융회사의 이제 그 재무 상태표의 구성이 이제 자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인데요. 고탄소 배출에 대한 어떤 대출이나 투자가 비중이 이제 높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전환 리스크 부분이 높아져서 기후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날 텐데. 국내 실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고탄소 배출 공장의 위치가 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니면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발전소의 위치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그걸 생각해 본다면 해당 지역에 대한 대출이 많은 어떤 기업 내지는 금융회사의
어떤 리스크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 얼마 전에 금융위에서 또 발표해 주신 동남권 산업정화 녹색펀드 같은 것이 아주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후공시의 정확한 기후공시 중요성을 좀 강조해 주셨던 것 같고, 전환금융이 이제 금융사와 기업과 정부 간에 좀 이견이 어떤 면에서 있느냐를 좀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인식 부장님이 세 번째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현석 교수님 발표는 잘 들었습니다. 모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그 내용에 대한 코멘트보다는 두 가지 제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갖다 말씀드리는 걸로 토론을 진행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과연 기후금융에 대해서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가, 이는 즉 어느 정도의 속도와 수준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하고 그 진행을 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고려사항이 있을까에 대한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 어느 정도의 속도와 수준으로 가야 되는가. 트럼프 발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황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한 건 모멘텀이 약화됐죠. 그리고 미국이 중심으로 슬로우 다운되고 있다는 것도 팩트인 것 같습니다. 혹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들과 같은 속도와 같은 위치라면 동의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들보다 늦게 출발했고 분명한 격차가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행동한다면 한국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달려가자는 얘기도 아니고 주변을 예의주시는 분명히 해야 되지만 방향은 지속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다 같이 공감대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후회 없는 방향이 맞는가? IPCC가 기후금융의 현 수준이 매우 미미하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큰 파도는 필연적으로 올 테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한국만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인가? 중국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도 여전히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이슈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까지 논의됐던 탄소 중립,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아젠다에서 이제는 자연자원의 생물 다양성까지 넘어가고 있으니까 깊고 넓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쉽지 않은 현실의 적용일 거고요. 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인고의 시간이 될 거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거는 정부나 국회와 시장이 이 기후금융을 바라보는 관심과 참여가 크다라는 점입니다. 작년 한 해 금융위를 중심으로 한 기후금융 TF에서 저는 기후금융에 분명한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두르지는 않지만 쉬지 않고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이 된다면 두 번째는 그러면 어디에 집중을 할 것이고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올해의 네 가지의 키워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녹색금융은 여신의 정착일 겁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라진 것은 투자 대상의 선별이 필요할 것이고 그 중심엔 AI 기후테크가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PwC의 최근에 있는 여러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디지털 녹색 채권은 저는 좋은 수단이라는 거에 현석 교수님의 발표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두 번째, 전환금융에 대해서는 한국의 특성을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탄소금융에 있어서는 이제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금융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겠구나. 그걸 한번 해보자.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은 GVCM일 겁니다. 작년 12월 달에 파리협약의 6조의 표준이 마련되고 모든 국가가 움직일 때 저는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움직여서 유엔과 같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국내 금융한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번째는 기후공시에 있어서는 투명한 소통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거는 작성자의 관점이었다면 이제는 사용자의 관점에서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무엇을 고려해야 되느냐? 저는 첫 번째로는 정책의 시장 수용성입니다. 올해 녹색 여신 관리 지침이라는 것이 전 금융권에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현장의 참여의 동인을 이끌어내는 것은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고요. 초기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시장의 소통과 지원이 요청이 드립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녹색 피로감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각 사료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아예 안 하는 것보단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나 이것이 숨기는 것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린 워싱보다 중요한 것은 그린 허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려하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은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야 된다입니다. 시장은 분명하게 대기업을 향한다 하더라도 정책은 중소기업을 우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슈는 아까 현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적인 이슈죠. 글로벌 정확성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제 표준이나 트렌드를 단순하게 수용하는 것은 안 되죠. 한국의 특수성이나 현실성을 담는 것이 핵심이고 친구 따라서 무작정 강남을 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금융의 개발에 있어서 서두르지 않되 계속 지속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토론입니다. 우리 이인규 본부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은행연합회 이인규 본부장입니다. 저는 그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국내 은행들이 하고 있는 주요 사업과 그다음에 좀 더 활성화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에 대한 제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현석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이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후 관련 공시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은행연합회는 지난 23년부터 기후금융 DB를 구축을 해서 그리고 시스템화를 해가지고 국내 은행들을 중심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기후금융 DB는 우선은 2,600여 개 기업의 어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중심으로 총 8종류의 데이터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현재 은행과 금융지주회사 등 이제 6개 금융회사가 동 DB를 이제 활용을 해서 금융 배출량을 산출을 해서 지금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이제 배출량 데이터가 좀 필요한 타 금융업권까지 이 관련 DB를 공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은행권은 좀 그 어떤 펀드 조성 등을 통해 가지고 녹색금융 활성화를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제 지난 이제 금융위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기후 DB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2030년까지 미래 에너지 펀드와 기후 기술 펀드에 각각 9조 원, 1조 원을 출자하는 협약을 체결을 해서 아리백 등을 이제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런 좀 뭐 저희가 두 가지 사업만 이제 우선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지금 은행권에서는 하고는 있지만 좀 더 보다 녹색 금융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세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그 투자 대상 판단을 위한 방법론 구축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녹색이나 전환과 같은 그 기후금융의 대상 사업 판단에 있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 법률 검토 같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또 그런 것 많은 뿐만 아니라 근데 판단 근거 자료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녹색 기업에 대한 어떤 인증 지원과 공공 부분의 어떤 인증 참여와 같은 인증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균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가 인증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녹색 기업, 중소기업들이 녹색 여신을 이제 선택하기 위해서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시장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 이제 중소기업이 이제 인증 비용을 부담을 하면서까지 녹색 여신을 받을 그런 유인이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 중소기업 인증 비용에 대한 어떤 정부 지원과 그다음에 신보 기보 같은 이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들이 인증 사업에 좀 더 이제 참여를 한다고 하면 인증 제도가 보다 활성화되고 정착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보다 좀 장기적으로는 그 투자 대상의 녹색 여부 판단을 위한 녹색 사업 평가 방법론 구축과 교육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금융회사가 직접 녹색 사업의 평가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와 피투자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녹색 사업에 대한 정보를 기업이 스스로 관리하고 공개하는 기업 공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피투자 회사인 기업과 투자자인 금융회사가 녹색 금융을 보다 좀 취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기업한테는 좀 저리의 이제 정책 자금이나 세제 혜택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 비용 지원이 좀 필요하고 녹색 금융을 제공하는 금융회사한테는 정책 상품을 통한 보증 지원 그리고 이제 투자 대상에 대한 위험 가중치 조정
그리고 녹색유신 추금에 대한 면책 확대 같은 어떤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지만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인증 비용을 좀 낮춰줘야 된다는 제안, 그다음에 정부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 공시 제도의 개선, 녹색 금융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제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플로어에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하나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 플로어 질문까지 해서 우리 발표자이신 현석 교수께서 종합적으로 한 1, 2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 금융의 부정적인 트럼프 2기 시대에 녹색 금융은 어떠한 전술적 대응이 필요할까요? 라고 하는 플로어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현석 교수님. 예, 그 네 분의 아주 유익한 코멘트와 토론을 잘 들었고요. 굉장히 더 개인적으로도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그 플로어에서 나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고 하면은 이미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향과 속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가야 될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어떤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스탑이 될 수도 있고 천천히 가기도 하지만 저희가 후퇴하는 것은 앞서 서론에 보여드렸던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기온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저희가 그 싱가포르에 있는 아세안 플러스 3 매크로 이코노미 리서치 오피스 암노라는 데하고 한 3년 동안 공동 연구를 했었는데요. 아시아 지역의 그 기후 변화 인덱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온하고 강수량, 해수면의 상승 이런 인덱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어떤가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산업별로 비대칭적으로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들이 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더 중요하고 강조될 수밖에 없고 이게 어떤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데 중간중간 약간 쉬어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고 상황에 맞춰서 빨리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저희의 상황을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도별로 시계열로 보면은 CO2를 착실하게 줄여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앞서 그 전환금융 같은 경우도 3년 전부터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이제 검토를 시작하신다고 하는데 저희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그렇지만 또 저희 상황에만 맞게 만들면은 또 국제적 사회에서는 또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린워싱이나 이런 이슈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당히 국제적 정합성과 국내 어떤 상황을 밸런스를 잘 잡아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답변을 드리자면은 이미 저희가 가야 될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 플로어의 질문 트럼프 위기에 대한 것은 제 생각에는 시간을 좀 벌었다 우리가 좀 기후금융 이런 등등의 후발주자로서 트럼프 4년 기간을 잘 활용해서 따라잡을 수 있는 시간을 얻었다라고 그냥 저는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맺겠습니다. 저탄소 문명으로의 전환은 탄소 문명 시대의 마지막 우등생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에게는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탄소 기반 최신 설비를 갖추고 뒤늦게 선진국 대열에 끼어 이제 좀 탄소 문명을 구가하려는데 탄소 전환을 강요받는 상황이 결코 우리에게 달갑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계는 기후변화가 가져올 위험보다는 기회 요인에 더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탄소 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투자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탄소 문명 시대에서는 후발 우등생이 되었지만 저탄소 문명 시대에서는 선발 우등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의 중심에 기후금융이 있습니다. 기후금융은 현재의 탄소 경제로의 자금 흐름을 억제함과 동시에 저탄소 경제로의 자금 흐름을 촉진하는 이중의 기능을 통해 저탄소 문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가 저탄소 문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기후금융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훌륭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늦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적 식견 나눠주신 토론자분들과 멋진 진행해주신 박주원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짧은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4시 40분에 마지막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